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선고가 있고 나서 1시간 후인 오전 11시에는 같은 법정에서 최서원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던 2016년 11월부터 대통령 사건을 추적하고 취재해 왔습니다.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과 법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증인신문, 이 증인신문을 기록한 것을 증언 녹취록이라 하는데 그 양이 장장 15만 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하고 증언 녹취록을 합치면 대통령 사건은 30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수사 기록과 증언 녹취록 등 이 방대한 기록들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샅샅이 훑으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한 거짓의 산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주제로 거짓과 진실이란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좌파가 판치는 광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8월 24일 날 선고 때 과연 석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한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 그리고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주요 범죄 혐의는 뇌물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수남 총장이 지휘하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지만 뇌물을 받은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뇌물로 받지 않을 정도로 청렴하고 결백했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은 1심과 2심에서 뇌물 액수에 대해 추징금 구형을 못했습니다. 벌금 180억 원을 구형한 것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뇌물액이 그 정도로 많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김세윤 판사의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기묘한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2심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가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 많은 우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불가능이
간음으로 바뀔 희망이 없지 않다는 점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와 코드가 맞는 김명수 판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고 해서 이 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분이고 법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판사들은 대법원장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판결문은 판사의 인격입니다. 판사의 인격이 바로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한번 쓰고 난 뒤 버리는 휴지 쪼가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물로 영원히 보관되는 문서입니다. 판결문 내용과 그 판결을 쓴 판사의 이름은 두고두고 기록물로 남아있고 기억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김수영 판사라는 이름을 왜 기억하십니까? 김수영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재판장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김수영 판사가 유죄의 근거로 묵시적 청탁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김수영 판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판사 이름 앞에 두고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그 뭔지 아세요? 바로 묵시적 청탁 판사입니다. 이 묵시적 청탁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즉 좋지 못한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판사들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문은 쉽게 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김문석 재판장의 인격입니다. 이분은 법조계 내부에서 개성이 강하고 소신이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장도 지내셨고 웬만한 자리도 다 거치신 분입니다. 근데 김문석 판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지적했지만은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문석 부장판사가 부산 출신이고 김영란법 제정에 공헌한 김영란 대법관의 친동생이라는 점은 제가 밝혀드립니다. 네 번째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8월 17일 기준으로 1600통이나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탄원서는 국민 각자가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글로 써서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때문에 재판부도 이 같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 이후로 무죄를 선고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예를 들어 미래재단 설립의 경우 한번 보십시다. 리그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은 안종범 혼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에게
리그창 총리가 곧 방한하니까 그 방한을 앞두고 빨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건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종범 진술 하나를 근거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1심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들므로 무죄라고 선고하면 되는 거예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거의 전부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당연히 직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석 부장판사 본인도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공개 법정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을 대리해서 소위 법정에 공판에 관여한 배문기 검사가 김문석 재판장에게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문석 부장판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범이 있을 경우에, 이 공범은 최소 피고인을 말합니다. 공동 피고인. 그러니까 최소 피고인이 있을 경우에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것은 재판부의 의무사항이다 하는 점을 공개 법정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항이 아니고 2입니다. 이를 언급하신 분이 김문석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제 예측대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전부 다 1심 유죄 부분을 무죄로 직권으로 파기해버리고 무죄 선고를 해버린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추석을 내곡동 사저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전부는 무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할 경우, 그러니까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다 라고 선고할 경우에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는 게 구속 취소 가능성입니다. 구속 취소 가능성. 그럼 또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의문을 이렇게 한번 물을 겁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구속 취소를 풀려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저한테 아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구속 취소 가능성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3월 30일, 2017년 3월 30일 18가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1심의 경우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6개월 안에 선고를 못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자, 1심 재판이 시작된 게 작년 4월 17일입니다. 구속이 된 게 3월 30일이고 1심 재판이 시작된 게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0월 17일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게 되니까 1심 재판장 김재훈 판사가 작년 10월 13일, 그러니까 1심 구속기간 만료 4일을 앞두고 판사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그럼 구속 사유가 뭐냐? 대통령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
받은 것도 아니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거로 김수영 판사가 발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 한번 보십시다. SK그룹 89억 뇌물 사건, 89억이 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최태원 의장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재판에 해부도 안 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통령으로부터 70억 뇌물 요구 받았다 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 아예 재판에 해부조차도 안 됐습니다. SK 89억 뇌물 사건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안종범하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 등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근데 SK그룹의 박영춘 전무가 89억을 요구하는 정현식 총장에게 이 89억 요구가 청와대 지시가 맞느냐 대통령 지시가 맞느냐 하고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없는 일로 해버립시다 했던 사건이에요. SK 89억 뇌물 사건은 이처럼 제도되지 않는 SK그룹 89억 뇌물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이 그것도 김수영 판사의 직권으로 발부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거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24년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이 아닙니다. 그 24년 때문에 감옥에 가둬둘 수는 전혀 없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라서만 감옥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89억 뇌물 사건에 대한 이 구속영장, 그 영장이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SK 89억 뇌물 사건 이건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판단도 그렇습니다. 다만 김수영 판사는 자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아니 자기 직권으로 발부한 걸 무죄를 할 수 없으니까 SK 89억 사건은 유죄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가면은 100% 무죄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때문에 8월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SK 89억 사건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딱 항소심 선고 직후 바로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그리고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속 취소입니다. 그 구속 취소 가능성이 SK 89억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되면 바로 구속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변수. 참 제가 이걸 재판부의 꼼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법리를 보니까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수라고는 하지 못하고 제가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 변수는. 근데 이 가능성이 희박한 이 변수를 제가 먼저 거론을 해가지고 재판부로 하여금 긴장시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다가 선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지 못하게 되었을 그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게 좋을지 사실 저도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1심 선고에서 워낙 참담한 배신감을 제가 김세훈 판사로부터 맛보았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세훈 판사 믿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가
결국 참담한 배신감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변수, 아주 조그맣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 변수에 대해서 제가 운을 떼는 겁니다. 그 변수를 공개하는 게 좋을지,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지혜를 저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개를 듣고 난 뒤에 제가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우파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다시 말해 꼼수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대규모 저항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능성은 희박하고 조그만 변수에 불과하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법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개를 듣고 난 뒤에요. 감사합니다.